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노후 준비하면 여전히 뭐 막연하다는 생각, 또 잘 고른 집안채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노후를 망치는 생각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저는 이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운데 그게 2, 3년으로 끝나는 순환적인 불황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일본에서 경험을 한 장기 구조 불황인지 그거를 좀 잘 따져보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이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PPP 환율인데 이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한 걸 봤는데 우리나라가 59만 4천 달러니까 뭐 7억 원이 넘는 거죠. 그런데 놀란 게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더라고요.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보다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많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믿어지지 않잖아요.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그 가구당 순자산을 이게 뭐니까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2%. 근데 미국은 3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 되게 크게 차이 나네요. 우리가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럼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혹시 그 이웃나라 일본에서 경험한 이 장기 구조 불황이 오게 되면은 내 노후가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일본이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인데요. 이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 1평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땅값이 엄청 높네요. 근데 그 일본도 제가 1980년대 동경에서 근무를 할 때는요. 우리보다 더 했어요. 버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일본 동경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는데 지오다쿠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창덕궁, 경복궁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 어느 날 일본 사람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만 팔았는데도 그 구만 하나 팔아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 서울의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카나다를 다 산다. 그게 1980년대 일본 땅값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그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그 비중이 3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장기 구조 불황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 3년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 구조 불황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그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첫째 이유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그러니까 비중이 줄겠죠. 60%였던 거가 30%인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특히 주택, 집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에서 보통 사람이요.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을 딴 데 투자할까? 투자해서. 예.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 3년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네. 은행에서 돈 빌려만 준다면 눈 감고 집 샀죠. 영끌. 그렇죠. 예, 영끌했죠. 많이. 네. 예. 근데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일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융殖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네.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져. 예를 들어서요. 이 1990년에 일본의 이 전체 그 땅값 총 합계가 지금 절반으로 줄었다잖아요.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땅값은 떨어져. 그다음에 노인만 늘고 애들은 없어져. 네.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베이비붐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요. 일본의 거의 2배쯤 돼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네. 베이비붐 세대가 길고 많이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만약에 그게 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에 비어있는 집이 있다.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다른 지원도 해주겠다. 그 역류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 도시화율이거든요. 네. 세계에서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이에요. 그렇게 91%. 대개 나라들이 90%가 되면 멈춘다거든요. 네네. 우리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계 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되 선진국에서는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선진국에서요. 보통 사람이 집이나 가게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네.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일본이 이 금융자산 비중이 60, 70%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투자 안 하는 건 아닌데 간접 투자하는 불구하고 거. 예,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도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점점 일본도 80년대는 내 집 갖고 있다가 세 놓고 세 받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뭐냐면 전문 회사한테 맡겨서 그걸 세를 받아요. 네. 근데 그 단계를 거치면 거기도 이제 이 간접 투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겠죠. 저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네네네. 20년, 30년 후에 만약 일본과 같은 현상이 좀 나타난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진짜 믿고 있다가는 뭐 경제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위험에 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지금 이제 한동안 저희 부동산 상승기가 계속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빚내서 집을 사는 게 이제 잘하는 것처럼 많이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집값 하락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후회하는 분이 많죠. 후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조금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과 치사하는 바가 좀 있을까요? 예, 뭐냐면요. 제 일본에 지인이 하나 있는데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샀거든요. 84년도에. 예, 그게 이 버블 때
피크에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게 3천만 원, 4천만 원 우리 돈입니다. 네. 안 팔린대요. 1억 2천이었다가 3억까지 올랐다가 3억 6천까지 갔다가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에 된도 안 팔린대요. 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왜냐? 저기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뭐 빚도 없는데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이거 보여드리지만요. 네네. 저주객분지 부채 그 연령대별로 비율인데요. 일본도 40대 미만은 그게 한 90% 정도 돼요. 그때는 빚밖에 없어요. 네네네.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현역세를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진짜 없네요. 네. 그러니까 빚이 없으니까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비율이 똑같이 30대 미만이 200% 가까이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줄질 않아요. 60세가 돼도 50% 빚이 그냥 있어요. 야, 60세가 돼도 절반 이상이 빚이 그냥 절반 가까이가 빚이네요. 그러니까 뭐냐? 만약에 20년, 30년 내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우리 지금 가계 부채 중에서도 노인들 퇴직 전에 있는 분들의 부채가 많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은데 혹시 집값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죠. 네. 주택 빈곤이. 그런 문제는 없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안 된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퇴직쯤 전후가 되면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뭐냐면은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주거의 수단이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재테크 수단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이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야 바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하셔도 그래도 이제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정도는 있다면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 아마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거예요. 네네. 집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약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130만 가구가 준대요. 그리고 집을 이렇게 늘려가는 거는 40, 50대 애들 생기면서 늘려가거든요. 그렇죠.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늘는데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누가 집을 살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출산율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전쟁 끝나고 47년생부터 49년생이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그때 출산율이 여성 한 명이 평생에 몇 명 낳는가가 4.5명에서 4.3명 3년 동안에. 그리고 50년에서 52년까지 3.7명에서 3.0명. 그러니까 6년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출산율 통계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부터인데 50년에서 66년까지 17년 동안에 6.3명에서 5.0명 기간이 17년 계속됐어요. 지금하고는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치네요. 그리고 67년에서 73년까지 4.8명에서 4.1명 기간이 또 7년.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 기간이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이 또 그 자식 세대까지.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거든요. 20만 명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씩 낳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5분질로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집이 뭐 2채, 3채 물려받는다는 얘기. 아까 제가 일본 얘기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노후에 이제 뭐 여러 거주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도 있을 텐데 이런 집에 사는 건 노후에 좋지 않다. 또 노후에는 어떻게 좀 부동산 관리를 좀 해야 될까?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 퇴직 후에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그렇죠.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절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하나가 둘만 남어. 그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작년에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분들 어디 살고 계실까? 옛날에는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도 하셨는데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절반은? 그래서 이제 노인이라고도 똑같은 노인이 아니라 저도 이제 금년 76세인데요. 70대 중반을 계기로 후기 이 노년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 간병, 돌봄이 필요해져요. 그럴 때 대형 고층 아파트에 혼자 있게 되면은 고독사의 위험이 있고 우리나라 2010년에 고독사 한 분이 500명이었대요. 작년에 3,378명이래요. 6배가. 일본도 지금 그 1990년대부터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매년 3만 명 정도가 고독사인데요. 그 왜 그러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그래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참고로 할 게 뭐냐면 일본에서 요즘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하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퇴직하고 나이가 들면요. 교회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거든요. 또 그런 환상을 많이 갖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동경노인도 서울노인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유의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 보통 은퇴하기 전에 이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좀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요. 강의 같은 거 해보면 그 100살까지 산다는데 노후자금 10억 있어야 돼요. 7억 있어야 돼요. 근데 우선 그렇게 갖고 있는 분이 많지도 않고 문제는 이 똑같이 몇 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달 나오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냐. 그다음에 중대질병보험 같은 데 가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다음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에 못방돼 있는 사람이냐.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춘 사람이냐. 그리고 퇴직 후에 할 일을 갖고 있느냐. 이런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퇴직 후에 노후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은퇴 창업에서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또 없잖아요. 또 하나는 금융 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그리고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한 10년 아프면서 누워있으면서 돈 많이 가. 그런 경우, 그 중대 질병 리스크. 그러네요.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거든요.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황혼 이혼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그 중년 황혼 이혼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연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2021년에는 39%로 늘어났어요. 많구나 진짜. 예. 그러니까 뭐냐, 황혼 이혼하게 되면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노후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어려운 거지. 네. 몇 억에서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 60쯤 돼가지고 돈이 없으면요 그때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맞춰 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맞춰 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규모에 절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60 됐는데도 얼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벌어야 돼요? 이걸 질문하면 참 답답하죠. 그러네요. 좀 약간 접근 방식이 자기 일단 상황을 좀 잘 파악하고 가야겠네요. 네. 사실 이제 뭐 노후하면 이제 은퇴 전에는 실감이 잘 안 나는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뭐 40대는 더욱 그런데 노후의 삶은 인생에서 좀 얼마나 길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요. 그 뭐랄까 젊었을 때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젊을 때 화려했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 실망해가지고 뭐 자살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젊을 때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퇴직하고 나서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겠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제 선배 중에 은행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갔던 분이 퇴직하고 나니까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높은 자리에 있던 분, 화려하게 살았던 분, 끝발 있던 분, 이런 분이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직 후에 그 후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렇네요. 아무리 또 현역 때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도 퇴직이 불안하면 인생이 불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뭔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인데 이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후반 인생 행복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평생 현역이라는 말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노후 준비 상황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노후 준비 무슨 점수 같은 걸 매겨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시골 다르고 뭐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에 가구당 순자산이요. 50대 가구에 가구당 총자산이 6억 4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분들은 웬 돈이 이렇게 많냐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이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거든요. 집값을 빼고 나면 지방이 차라리 나요. 6억 4천 중에서 우리 가계부채 말이 많잖아요. 부채가 가구당 1억 좀 넘는데요. 그걸 빼면 5억 3,400이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인데요. 50대. 그러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5억 3,400 중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이 4억 9,5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냐? 3,900만 원 남잖아요. 없네요. 그러니까 3,9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그래서 이걸로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그 집값이 10년 후 20년 후 이웃나라 일본 꼴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네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일부 빼면 없거든요. 그쵸.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 노령연금을 10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48.9%니까 절반도 안 되나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껌값이에요. 대부분.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9%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네요. 퇴직연금은 적립금액 작년에 300조를 가입자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3,800만 원 정도예요. 또 개인연금은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5천만 원 정도. 계좌당. 그 두 개 다 있어봤자 2, 3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진짜.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대부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것들을 좀 잘 못하면 진짜 나중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20,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내 나이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저는 20, 30대는 뭐냐. 퇴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입해가지고 20년, 30년, 40년 오래 가입해야지 연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최소 생활비. 3층 연금. 그리고 그 연금 공부를 통해서 자산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고. 그리고 뭐냐면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은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이게 우리가 일하는 거가 인체 전쟁에서 보면 한 90% 차지하는 금융자산이거든요.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게 20, 30대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건강에 신호가 오기 때문에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40대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애들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나의 노후 문제 이런 거를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50대, 60대가 되면은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돼요. 빚 먼저 갚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는 거를 금융자산과 한 반반 정도로 하는 그런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20대, 30대, 40대부터 연령대별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도 노후를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 노인들한테 당신의 매달 주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미국, 일본, 독일 선진국 노인네들은 연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60 내지 70%, 80 내지 90%가 되는 거예요. 되게 많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주수입원이에요. 그러는 분이 누굽니까? 선생님, 공무원, 군인. 그리고 아주 일부. 그러니까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냐?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그게 14%로 줄었어요. 2021년에는. 앞으로 몇 년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은 우리나라도 대답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걸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노후대비다. 그런데 연금은 몇 년 부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30년을 부어야지 생활비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 30대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거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못한 채로 퇴직을 했다. 그쵸, 이미. 그럼 어떡하냐?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서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이라도 활용해야 된다. 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잖아. 근데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빨리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구나. 이게 연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그러면 일찍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연금 자산의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예, 연금의 중요성을 빨리 인식해야 되는 거죠. 뭐 부동산과 금융자산 이제 적정 비율이나 또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요, 저는 50대가 되면요, 1년에 한 번 정도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집의 자산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걸 대차대조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보자. 재산 상태표를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드냐면 A4용지를 뉘어가지고 T자를 그려요.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 쫙 나열합니다.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나누거든요. 실물자산의 대표가 집, 아파트 한 채 5억,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100만 원, 개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이런 거 다 쓰고 그다음에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다 쓰고 그의 시가를 써보는 거예요. 합계를 냈더니 10억이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이 돼요. 오른편에다가는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써요. 그 합계를 했더니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뺀 3억. 이게 순수한 우리 집 돈 자기 자본이거든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꼭 만들어 봐야 돼. 부부가 같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겠네요. 그것만 점검해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만들 때 조심할 거 하나 있죠. 혹시 비자금 감춰놓고 뽀록나면 안 되니까 그건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가정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억 다 팔아서 빚 7억 갚아도 3억이나 남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왜?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줄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집값, 주식값은 불황이면 얼마든지 3분의 1로 절반으로 떨어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공원 동네에 그 아파트가 2007년에 10억 가다가 34평짜리가 2008년 1년 동안 금융위기 직후에 6억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면 10억의 절반으로 되면 5억이 되잖아요. 빚은 안 갚았으니까 그냥 있잖아요. 2억의 채무 초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주택 빈곤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 이래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빚 갚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빚도 별로 없어. 재산도 제법 많아. 근데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부동산이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비중이 78%. 이게 혹시 일본과 같은 장기 구조 불황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혹시 떨어지게 되면은 부동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50대에 할 일이 뭐냐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빚을 줄이는 문제,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의 재산 상태표를 만들어 봐야 된다. 그렇죠. 인생 단계별로 좀 꼭 해주고 싶은 어떤 뭐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퇴직 직전 직후에 있는 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질문을 받는데 뭐냐. 저 이번에 퇴직금 2억 원 받았는데요. 그걸로 주식을 사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꼭 튀긴대요. 무서운 생각인데요. 그거 날리면은 노후자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가 언제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그때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월급 타서
절약해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가면서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 현역 시절에는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조심해야 되냐? 2단계. 2단계는 퇴직하고 나서예요. 아, 퇴직하고 나서. 네. 퇴직하고 나면은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고로 세계 평균을 얼마씩 꺼내 쓰고 그 남은 돈을 얼마 정도 목표로 운용하는 걸 봤더니 세계 평균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정도씩 꺼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20년, 30년 꺼내 쓰니까. 네네. 그걸 12로 나눠가지고 꺼내 쓰고, 그러니까 1억 노후 자금 모았다면 400만 원 한 돈에서 꺼내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은 금액을 운용을 하는데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요즘 같으면 한 4%에서 6% 정도 목표 수익률로 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투자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전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20-30% 이내로.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네. 예. 근데 튀긴다고 하고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예, 그걸 하고 또 하나 2단계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연금이 중요해요. 연금 수입이. 그래서 연금 일찍부터 들어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직하면 절약을 해야죠. 생활비를 줄여야죠.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그래서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일을 해서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근로소득. 그러니까 2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연금소득, 수입, 절약, 그리고 근로소득을 가지고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덜 꺼내쓰고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된다. 그러면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냐? 네. 사람마다 다른데 네.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시작이 되는데 네.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예금 같은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거를 3단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지? 2단계에 있는 사람은 1단계 방법을 쓰면 안 돼요.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또 2단계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네네. 네. 그런 단계별, 인생 단계별 자산구의 전략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